네안데르탈린을 생각할 때마다 인간을 닮은 거대한 생명체가 머리를 부딪히며 돌아다니고 불을 무서워하며 이상한 소리를 내는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사실과는 거리가 멀어요. 실제로 우리의 게놈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네안데르탈린의 DNA가 존재해요. 일부 현대인의 DNA 중 최대 4%는 네안데르탈린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안데르탈린이 누구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안데르탈린은 20만 년 전 유럽과 서아시아에 살았던 초기 인류의 한 종이에요. 외모는 우리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육체적으로 더 강했어요. 골격도 더 튼튼했고 혹독한 환경에서도 잘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20만 년 전에는 사람들이 집이나 아파트 단지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야생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신체가 필요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의 뇌가 우리보다 더 컸다는 건데 그래서 그들이 똑똑할 수 있었던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살펴볼게요. 네안데르탈린은 수렵 채집인이었기 때문에 사냥을 하고 식량을 찾아야 했습니다. 전성기 시절에는 아직 농경이 보편화되지 않았죠. 네안데르탈린은 창과 돌칼 등 자신을 보호할 도구와 물건을 만드는 데 능숙했습니다. 물론 동물을 사냥하는 데도 사용했지만 의복을 만드는 데도 사용했어요. 의복에 대해 말하자면 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네안데르탈린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세련된 패션 감각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네안데르탈린은 식물을 이용해 실을 만드는 데 능숙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네안데르탈린이 살았던 유럽의 일부 지역에서 5만 년 전에 직물 조각이 발견된 걸 근거로 해요. 고고학자들이 식물 제품과 같이 부패하기 쉬운 유물을 발견하는 건 매우 드문 일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요. 오늘날 우리가 발견하는 대부분의 유물은 도자기나 암석, 뼈 조각인데 그런 것들이 세월의 흐름에 더 잘 견딜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연구원들은 특수 현미경을 사용해 도구나 그물로 사용되었을 수 있는 꼬인 섬유를 만든 끈 조각을 조사했습니다. 식물 섬유를 꼬아 끈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을 보면 네안데르탈린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똑똑했을 거예요. 관찰력이 뛰어났고 어떤 종류의 식물을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지 알아내는 데 능숙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안데르탈린은 또한 불을 사용해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음식을 조리했습니다. 자연적으로 튀어나오는 불꽃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불을 만들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여요. 과학자들은 일부 네안데르탈린 유적지를 조사한 결과 다량의 재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불이 꺼지면 다시 불을 피울 수 없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불을 유지해야 했다는 걸 의미해요. 다른 전문가들은 네안데르탈린이 불을 사용하긴 했지만 현대인보다 추운 기온을 더 잘 견딜 수 있는 신체적 능력 덕분에 반드시 불이 필요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안데르탈린은 무엇을 먹었을까요? 과학자들은 네안데르탈린의 식단을 살짝 엿볼 수 있었지만 그건 이 고대 생명체가 양치질을 하지 않는 끔찍한 습관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양치질을 하지 않으면 진주처럼 하얀 치아 표면에 치태라는 막이 형성돼요. 시간이 지나면 이 플라그는 굳어져 치석으로 변하는데 치석은 미네랄, 미생물, 남은 음식물 조각이 결합된 거예요. 과학자들은 화석의 치석에 갇혀있는 물질의 일부를 사용해서 우리의 먼 사촌들이 무엇을 먹었는지, 그들의 생활 방식은 어떠했는지 연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대 DNA를 조사하여 네안데르탈린의 입안에 존재하는 미생물의 종을 알아낼 수도 있어요. 치아에서 발견된 DNA에 따르면 벨기에에 살았던 부류는 털, 콧불소와 야생 양을 포함한 육류를 주로 먹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반면 스페인의 엘시드론 동굴에서 발견된 네안데르탈린은 버섯, 잣, 이끼, 나무 껍질 등 식물성 식단을 더 많이 섭취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다른 지역의 네안데르탈린도 식물을 먹었다는 일관된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스페인 네안데르탈린 중 한 명은 치아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연구원들은 그의 치아에서 약용 식물의 증거를 발견했고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식물을 먹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요. 요크 대학교에서 수행된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네안데르탈린은 선사시대에도 일종의 의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시스템은 부상이나 질병의 정도에 관계없이 작동했습니다. 이 연구는 이러한 치료가 이기심이 아닌 진정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시사합니다. 네안데르탈린이 현대인에 비해 야만적이고 이기적인 동물이라는 고정관념에 도전하는 연구죠.
연구 결과 많은 네안데르탈린이 마사지, 발열 관리, 위생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심각한 부상을 입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 당시 25에서 40세 정도였던 한 사람은 퇴행성 질환으로 인해 집단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심각하게 제한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정성스럽게 매장되었는데 이는 그가 일상 업무에 큰 기여를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룹의 중요한 일원으로 남아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궁금하실까봐 말씀드리자면 네안데르탈린은 엄밀히 말해 우리의 직계조상은 아니에요. 굳이 말하면 먼 친척이라고 할 수 있죠. 네안데르탈린 중 일부는 현생 인류와 같은 시기에 살았으니까요. 네안데르탈린은 유럽과 서아시아에 살았고 현생 인류는 약 5만 년 전 아프리카에서 퍼져나가면서 수천 년 동안 공존했습니다. 두 종이 상호작용하고 심지어 교배했다는 증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일부 인류의 유전자 구성에는 네안데르탈린의 DNA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두 종의 정확한 관계에 대해서는 과학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논쟁 중이에요. 네안데르탈린은 신체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결국 멸종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네안데르탈린이 오래전에 사라졌기 때문에 종으로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네안데르탈린은 매우 잘 살았습니다. 그들은 현대 인류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어요. 현생 인류는 약 10만 년 정도밖에 살지 않았고 추운 지역에서 살기 시작한 건 약 4만 년 전입니다. 네안데르탈린이 멸종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어요. 자연기후의 변화와 현대인과의 경쟁이 두 가지 주요 원인으로 여겨집니다. 네안데르탈린은 특정 동물 사냥에 특화되어 있었지만 그 동물들이 멸종하자 먹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수 있어요. 또한 현대 인류는 무역 네트워크와 바느질 도구나 활과 화살 등 더 나은 기술 등의 이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경쟁 우위를 점했을 수 있습니다. 두 종 사이에 직접적인 충돌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지만 두 종은 상호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안데르탈린의 DNA가 일부 사람들에게서 여전히 발견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네안데르탈린이 완전히 멸종하지 않았다고 믿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네안데르탈린이 멸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찰스 다윈은 감정, 지능, 언어, 사회적 행동과 같은 인간의 고유한 특성 중 많은 부분을 다른 동물에게서도 어떤 형태로든 볼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호모 에렉투스나 네안데르탈린과 같은 인간의 가장 가까운 친척들도 우리와 상당히 비슷했어요. 하지만 호모사피엔스는 호미닌 그룹의 유일한 생존 멤버로 약 20종의 알려져 있지 않은 인간과 유사한 유인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안데르탈린이 살아남았다고 해도 현대 인류와 같은 시기에 사회에 통합되어 진화했을 거예요. 한 학설에 따르면 네안데르탈린은 한때 호모사피엔스보다 수적으로 열세였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특성이 우리와 합쳐졌을 것이라고 합니다. 불을 만들지 못하는 것과 같이 덜 유리한 특성은 여러 세대에 걸쳐 사라졌을 거예요. 다른 학설에 따르면 그들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해요. 우리의 유사점보다는 차이점을 보고 현대 세계와 분리된 삶을 선택하면서 그들만의 공동체를 발전시켰을 수도 있어요. 어느 쪽이든 수년 전에 사라진 종이 오늘날 어떻게 행동했을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는 건 이제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네안데르탈린이라고 부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DNA가 여러분을 방 안의 네안데르탈린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